네, 무려 10년을 끌었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재판부가 우리 정부에게 이자 포함해서 대략 3천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한신대학교 글로벌 인재학부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이어갖고 일단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이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굉장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또 10년 동안 그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제대로 추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론스타라고 하는 미국계 사모펀드죠. 네. 이른바 투기자본입니다. 투기자본.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외환은행을 사서 네. 헐값에 팔고 네. 티는 이른바 먹튀한 뒤에 한국 정부 즉 그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늦게 해줘가지고 네. 우리가 받을 만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죠. 그래 그것도 같이 물어라. 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를 본 게 세 가지로 해서 뭐 걸었다면서요. 하나는 홍콩 상하이은행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지연시켜서 무산됐으니까 네. 이거 물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은행으로 매각하는데 이것도 또 지연시켜가지고 손해봤으니까 또 물어줘야 되고. 네. 세금 15억 달러 매겼는데 이것도 부당하니까 물어줘야 되고. 이 세 네. 가지였다면서요. 조세, 금융, 그다음에 이런 각각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엄청 부풀려 가지고 네. 뭐 한 6조 가까이 그러니까요. 금액을 부풀려 가지고 이거를 다 물어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원래 이런 그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 이른바 피해 내지 손해액을 엄청나게 거품을 넣어서 부풀려 사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게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흥미로운 거는 지금 뭐 3천억 거기다가 아마 이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훨씬 더. 그런데 원래대로 했다면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 자책 사유가 뭐냐면은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그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게 우리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신들 론스타도 책임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 보고 50%만 물어라 해서 나온 금액이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비용 합치면 뭐 3,500억, 6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귀책 사유가 없었다면은 이 금액은 7천억, 8천억까지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중재재판부가 받아들인 건 이 세 가지 그 사유 가운데 하나은행 그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거 요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네. 청구 금액 기준으로 95.4%는 우리가 승소한 거다. 이런 자평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런 자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이미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그 금액에다가 이게 승소와 패소 부분을 금액 대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네. 핵심 쟁점에서 우리가 이겼냐 졌냐 뭐 이건 혹시 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금액 대비 얼마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거는 그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두 가지는 그 이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고 한 가지는 받아들였는데 이 그러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투자 분쟁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중재판정부에서 이거를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핵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정 공평 대우라고 하는 투자 협정상의 의무를 우리가 위반했다는 거죠. 네네. 그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물론 금융위원회가 매각을 지연시켜서 투자 협정상의 의무를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금액은 그래서 뭐 저쪽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 대에 해당되는데 론스타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50% 까서 감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쟁점에서 이 공정 공평 대우 조항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뭐 FET 조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른바 투자협정상의 그 만능조항이라 부릅니다.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린. 이 조항을 네. 중재판정부가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각합니다. 그게 심각하죠. 그게 심각하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뭐라고 밝혔냐면 피 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로 끝까지 다투겠다. 그래서 취소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거든요. 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 조약상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재라고 하는 거는요. 네. 기본적으로 단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샷이죠, 원샷. 네. 그 뒤에 불복했을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이 결정에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네. 불법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지 신청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판정 절차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경우지 판정 내용 가지고 받아들이는 적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의견이 아주 자세히 이제 판정문에 기록이 되는데 상당히 소상하고 상당히 내용이 좋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명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소수 의견이건 다수 의견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우습죠. 왜냐하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쪽 한 명, 저쪽 한 명, 그다음에 그 일종의 재판장 역할을 한 재판은 아닙니다. 그 판정관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에서 그 위임한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일 어떤 쟁점에 합의가 되면 그게 다수 의견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 소수 의견이 우리 쪽 의견일 가능성? 우리 쪽 의견이겠죠. 세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소수 의견이 상당히 자세하고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법무부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쪽 의견이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쪽 의견도 반영된 게 있죠. 왜냐하면 특히 금액이 팍 줄어든 게 그 관할금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론스타 쪽에서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이런 그 중재에 회부를 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 협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투자 협정 내지 투자 보상 협정이 있는데 이 중에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걸 택해요. 쇼핑한다 그럽니다. 그걸 협정문을 쇼핑하듯이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그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그 론스타가 그쪽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 보상 협정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 거는 그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2011년에 개정된 한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협정이 발효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행위들은 2011년 이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척된 거죠. 그래서 금액이 팍 줄어든 겁니다. 그 면에서 본다면 그쪽이 좀 협정문을 잘못 선택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면 취소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면서요. 이거는 판정부하고는 구성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다 익시드 안에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익시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세계은행 산하 기구예요. 그 목적은 설립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익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표하는 공익이라든지 혹은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걸 대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투자자 이익 보호가 우선입니까? 당연합니다. 세계은행 산하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마치 중립적인 국제법적 기구가 맞아요. 그런데 중립적인 마치 국제사법재판소처럼 그런 걸 오해를 하시는데 설립 취지 자체가 투자자 이익이 우선입니다. 투자자라면 여기서는 론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과거 그러면 어떤 이 정책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뭐 길게 20년짜리 사건인데. 그렇죠.
2011년 이들이 그 론스타가 중재 판정부에 끌고 가기 이전에 이 정책 결정 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유감스럽게도 그중에 상당 여러분들이 예. 지금 현재 정부에 예, 맞아요. 예. 핵심으로도 계시니까 네. 이게 참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신청을 내고 그게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 어쨌든 3천 몇백억의 세금으로 이걸 물어주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건 누가 그럼 책임질 거냐는 건 분명히 따져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론스타 말고도 네. 국제 투자 분쟁 건이 지금 6건이 걸려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번 판정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미친다고 봐야죠. 왜냐하니까 이번 경우에 그 공정 공평 대우 조항 위반, 예. 대한민국 정부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대개 이런 중재 사건은요, 선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원 이게 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중재는 재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법정 같으면요 판례 구속성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재는 판례 구속성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건이 그냥 그 중재하고 끝내는 거죠. 끈끈만 그게 인용 기준은 법조문도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 공평 대우 위반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생겼다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고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죠. 밤사이에 론스타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성명 내용이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어겼다는 주장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라는데 이런 대변인 성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그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 하는 걸 지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한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을 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는지 더 타봐야 알겠지만은 론스타 쪽에서 부당했다고 하는 거는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익시드라고 하는데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라는 게 왜 존재하고 그다음에 ISDS란 제도 ISDS란 제도 투자자 국가 투자 분쟁 이 메커니즘 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게 주목해야 됩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뭐냐면은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ISDS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해당국 정부와 소송을 제기하는 이 중재를 제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SSD도 있어요.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 대 국가가 서로 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나쁜 것이 ISDS 이 제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0년 전부터 이 제도 부당하고 잘못된 거다. 이걸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수용을 하냐 이 제도.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여러 가지 절차 제도 중에 가장 나쁘고 문제가 많은 게 ISDS 제도입니다. 그래서 EU 국가들 사이는 이거 아예 배제를 해봐요. 이 적용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3세계 나라 중에 너무 제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비판이 굉장히 비등해 있거든요. 협정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결국은.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영 한신대 교수였습니다.